1941년 겨울 일본군은 비중량이 이끄는 특공총부를 앞세워서 항일 투사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특공총부의 팀장 천선은 군사학교의 교관 출신이며 비중량의 생명을 구한 덕분에 첩보부에서 한 자리 차지합니다. 이날도 나이트클럽에 여자친구와 함께 나타난 이혁봉 천사는 은밀하게 형수이자 공산당의 연락책 비숍과 접선하죠. 곧 나이트클럽은 비중량의 특공총부에게 둘러싸이고 형수님 비숍은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비중량은 천선을 떠보기 위해 비숍을 난징으로 이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비숍은 이송 도중 비중량의 킬러에게 암살당합니다. 천선은 가족을 잃었으나 슬퍼할 기회도 없이 첩보국으로 복귀하고 일본군의 기밀서류 프로젝트 리셋을 찾는 새로운 임무가 그를 기다립니다. 중일전쟁 시기의 상하이를 배경으로 드라마 마작은 친일정부의 첩보기관을 둘러싼 스파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중일전쟁 시기를 다룬 중국의 드라마들은 기승전 민족주의이기 마련인데 마작은 민족주의도 넘어서서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서사의 흐름이 큰 약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긴박한 서사에 생생한 인물의 묘사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드라마 마작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잘생긴 천사는 친일파 비중량의 그늘에 숨어서 활동하는 공산당 스파이 스페로우입니다. 그는 스파이로서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있었겠죠. 마작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천선의 고뇌를 따라 전개됩니다. 그 첫 번째 고뇌는 형수님 비숍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나라를 위해 가족이 해체되는 것도 불사하는 항일 열사들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천선을 고뇌에 빠지게 한 사건은 국민당 탕사나이 사건입니다. 서로 이념은 다를지라도 항일 투쟁을 함께했던 동지의 측면에서 천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천선을 비롯한 모든 등장인물 그리고 시청자까지 멘붕에 빠뜨렸죠. 이 마지막 사건으로 인해서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적인 성격을 띤 드라마 마작은 완성됩니다. 누가 이 마지막 사건의 중심일까요? 특공총부에는 새로운 첩보원 두 사람이 새로 부임합니다. 두 사람은 국민당이었으나 친일파로 전향한 당사나이와 그의 부인 슈비청입니다. 천선에게 골 때렸던 건 슈비청이 군사학교 교관 시절에 그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연인이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슈비청의 외삼촌인 리모추는 첩보국의 국장님이십니다. 비중량은 스페로우를 체포하지 못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탕사나이 부부도 리모춘의 신복이거나 최악의 경우 스페로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슈비청은 감정을 앞세우는 이상한 사람이라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천선은 띨빵한 슈비청을 매번 도와주지만 당사나이는 슈비청의 감정 때문에 천선이 위험한 존재라고 여기죠. 그 때문에 당사나이는 천선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슈비청이 이 드라마에서 썩은 고구마 역할에 생또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옛날 연인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드라마는 천선이 당사나이 부부의 첩보 활동을 돕는 쪽으로 전개됩니다. 그가 슈비청을 도왔던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당 스파이 탕사나이도 천선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리셋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합작을 한다면 일이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동일한 기밀을 찾아 움직인다면 탕사나이와 천선의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비청이 계속해서 병신짓을 한다면 천선 자신에게도 그 충격파가 올 수 있으니 미리 방지하자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 만점 측면을 빼고 생각한다면 공산당과 국민당은 프로젝트 리셋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천선은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첩보국에서 천선의 위치는 당사나이보다 틀림없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기밀을 얻더라도 천선 자신이 먼저 손에 넣을 것이고 인심 팍팍 써서 정보를 조금은 국민당과 공유할 건지 아니면 아예 오리발을 내밀 건지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적이고 누가 봐도 천선의 구린 행동은 비중량의 눈길을 끕니다. 천선을 믿고 싶어하는 비중량은 매번 흐지부지 넘어가 주는 척하지만 천선의 뒤를 캐기 위해서 덫을 놓고 제발 천선이 아니기를 기다립니다.
한편 국민당을 배신하고 첩보국으로 온 수산싱의 등장으로 천선과 탕사나이의 작전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수산싱은 국민당 지부의 거의 모든 조직을 싸그리 전멸시킬 정보를 제공할 만큼 작정을 하고 매국노의 길로 뛰어들었죠. 그는 뛰어난 기억력과 경험으로 천선과 탕사나이가 스파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캅니다. 수산싱 덕분에 탕사나이는 결국 걸려버리지만 천선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죠. 천선은 완벽한 스파이입니다. 그는 매력적인 외모로 여성들을 몰고 다니지만 그 누구도 그가 스파이라고는 꿈도 꾸지 않죠. 가끔씩 비중량은 천선에게 네가 스페로우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천선은 눈구렁이처럼 비중량을 불안에 빠뜨리는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안심시키는 방식으로 그를 완벽하게 휘어잡습니다. 천선과 비중량과의 관계는 브로맨스급입니다. 비중량은 천선을 100% 믿지는 않지만 여전히 천선을 보호하고 아껴주는 복잡한 심정을 보입니다. 그들은 항상 농담처럼 서로에 대한 발톱을 드러냈다 이내 숨겨버리죠. 비중량이 천선을 의심하다가 매번 다시 믿는 건 정말 천선이 그를 잘 조종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비중량이 천선을 아끼기 때문에 믿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천선도 비중량도 서로를 친형제처럼 아끼지만 두 남자는 때가 되면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서로 등지게 될지, 누가 먼저 배신을 때리게 될지 추측해보는 것도 이 드라마의 묘미 중의 하나이죠. 비중량과 천선의 여친 리샤오난과의 관계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천선은 무자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고 교활하기까지 한데 드라마에서는 그것이 천선의 매력 포인트이기도 하죠. 마작에는 천선의 차밍을 넘어서는 조연이 있었으니 국민당 스파이 탕사나이가 바로 그 매력 덩어리입니다. 탕사나이의 스파이로서의 역량은 천선과 동급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천선보다 덜 무자비하고 더 따뜻한 탕사나이는 저에게는 주인공 천선을 넘어서 마작의 주인공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탕사나이는 국민당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일이든 사랑이든 공산당 천선을 뛰어넘을 수 없죠. 마작이 중국에서 만든 드라마인 이상 국민당 탕사나이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겠습니다. 탕사나이와 천선의 합작은 중국 국공합작의 미니어처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프로젝트 리셋을 먼저 훔치려는 경쟁에서 시작되었으나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동지애가 발생합니다. 적의 적은 나의 친구라는 테마는 드라마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만 결국 공산당은 국민당보다 일방적으로 더 뛰어나게 묘사됩니다. 국민당 탕사나이와 슈비청은 스파이 임무도 제대로 못하고 위험에 빠졌을 때는 매번 공산당인 천선이 구해주죠. 사이코 수산싱도 국민당 출신으로 나라를 배신하든 능력이 뒤떨어지든 후진 건 다 국민당입니다. 공산당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국민당을 병신으로 만드는 게 너무 뻔하게 드러나지만 실제 역사에서 국민당도 공산당 못지않은 흑역사가 널렸으니 그닥 억울하지는 않겠죠. 보통 항일 드라마는 일본군이 미친개급으로 나오는데 마작에서는 상당히 이성적으로 그려집니다. 일본 장군은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이며 진중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마작을 보는 내내 일본군은 객관적이라는 인식을 주입당하며 드라마를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탕사나이가 체포되고 국민당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비중량과 거래를 합니다. 이 거래는 슈비청 때문에 틀어졌지만 비중량은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간파하죠. 국민당은 개쌈마의 짓을 할 수 있다는 일본 장군의 한마디에 이 사건에서 국민당의 비열함이 드러납니다. 적군인 일본인의 입을 빌려서 공산당의 도덕성을 찬양하는데 게임 끝난 거죠 뭐. 마작은 첩보물이면서 러블라인도 강한데 자세히 보면 이 사랑 타령에도 프로파간다 냄새가 세게 납니다. 공산당의 애국심은 남녀 간의 사랑보다 가족보다 위에 있죠. 공산당 스파이 비숍은 아들보다 나라 사랑이 더 중요했고 천선도 리샤오난의 마음을 이용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슈비청에게 총을 들이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탕사나이도 결국은 천선에게 무한히 감사하는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탕사나이가 슈비청과 커플로 위장해서 첩보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슈비청을 여자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첩보국에 첫 출근을 하고 보니 천선과 와이프 슈비청이 심상치 않게 눈빛이 뜨거운 것을 느끼죠. 천선이 슈비청의 옛날 남친인 것을 알고 당사나이는 슈비청의 감정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대놓고 천선과의 관계를 스파이 짓에 엮어넣는 슈비청 때문에 당사나이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버거워집니다. 당사나이는 스파이로서 원숙하고 냉정했지만 슈비청과 매번 부딪힙니다. 그러다 그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슈비청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슈비청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다 결국 사랑에 빠져버리죠. 스파이로서는 자질이 개뿔이었던 슈비청에 대한 감정이 반드시 사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나이가 처음 슈비청에게 느낀 감정은 전쟁에 출정해서 두려움에 떠는 소년병을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당사나이는 매일매일 함께 사는 슈비청에게 정이 들고 걔 때문에 저승 갈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넥타이 한 번 매주고 저녁 밥상 한 번 차려줬다고 감동합니다. 당사나이가 사랑했던 건 슈비청이 아니라 전쟁과 이념을 떠난 평안한 일상생활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당사나이의 모습을 보면 마작의 주인공은 천선이 아니라 그입니다. 당사나이가 노처녀 류 메이나를 꼬셔서 정보실에 열쇠를 훔치는 작전은 마작에서 가장 짠내나는 장면이고, 이렇게 주인공이나 연출하는 클라이막스급 장면이 정작 주인공인 천선에게는 없습니다. 당사나이는 류 메이나를 잠깐 이용만 할 생각이었는데 일이 꼬여버리자 그녀와 잠자리까지 해야 했죠. 입술을 거칠게 닦아내는 당사나이를 보면서 그 작전이 당사나이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도 가지 않는데 슈비청은 키스도 했냐며 연애는 나중에 하라고 놀립니다. 자신을 사랑한 유일한 여자 류 메이나를 보면서 당사나이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데 슈비청은 무고한 류 메이나를 왜 죽였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럼 슈비청 네가 친일파랑 자고 정보를 캐내든지. 당사나이가 스파이로서 실패했던 발단은 슈비청입니다. 슈비청은 자신을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서 실행에 옮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자아도취형 인물이죠. 천선과 당사나이는 프로젝트 리셋을 훔치는 건 고사하고 슈비청이 싼 똥이나 치우느냐고 개고생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이 똥 치우는 과정에서 작전이 실패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죽기도 하는데 슈비청은 그때마다 징하게 울어제끼는데 드라마 하차할 뻔했습니다. 슈비청이 가장 쇼킹했던 건 오로지 천선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스파이 임무를 자원했다고 고백한 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스파이가 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스파이가 되었다니 국민당의 인력관리 능력도 엿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슈비청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천선과 당사나이를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은 결국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능력만이 스파이에게 필요하다면 완전 공감해서 슈비청은 앞으로 스파이 노릇 졸라 잘할 거고 파트너를 잘못 만난 당사나이만 개죽음 당한 거죠. 슈비청에게 공감하지 못했던 또 다른 이유는 천선을 짝사랑하는 리샤오난에게 있습니다. 슈비청이 주인공 천선과 당사나이를 다 차지했다 하더라도 마작의 여주인공은 리샤오난입니다. 당사나이처럼 분명히 조연인데 어째 주인공 역을 훔친 것 같은 조연은 리샤오난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죠. 천선 때문에 울고 웃는 리샤오난의 모든 행동은 뒤로 갈수록 가슴에 꽂혔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슈비청과 비교됩니다. 민폐가 오질 것 같던 리샤오난이 사실은 천선의 수호천사였으니까요. 마작은 점점 리샤오난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슈비청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캐릭터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배우의 문제일까요? 이건 슈비청의 캐릭터 자체가 암덩어리이긴 했어도 걔 연기가 개발세발인 것도 한몫했죠. 천선이 슈비청에게 질척대느냐고 옆에 있던 보석을 마다한 건 천선의 타고난 팔자소관이라고 칩시다. 리샤오난이 보석이라는 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사람은 뜻밖의 수산싱입니다. 마이크 쪽의 터프함을 과시하기도 하고 저음의 목소리가 끝내주는 수산싱이지만 성질이 개지랄 같아서 편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네요.
캐릭터 자체가 음침하기 이를 데 없던 수산싱은 항상 아이를 못살게 굴 때보다 리 샤오난에게 아기 같은 미소를 보여줄 때 더 소름이 쫙 끼쳤다는 것. 수산싱은 국민당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을 오지게 배신하고 매국노의 길에 들어섰을까요? 째지게 가난한 걸로 보아 돈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가난한 사이코 수산싱은 천선의 여친 리 샤오난에게 빠져듭니다. 하지만 리 샤오난은 천선밖에 몰랐으니 수산싱은 이제 질투까지 얹어서 천선이라면 이를 바득바득 깔죠. 비중량이 천선과 형제의 의리를 깨지 못하는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산싱은 리 샤오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실 리 샤오난의 아름다운 면모를 일찌감치 알아본 수산싱과 그녀를 이용만 했던 천선을 놓고 본다면 천선이 왜 주구장창 수산싱에게 깨졌는지 알만하죠. 사람 보는 눈이 더 매서운 수산싱이 첩보 능력에서 천선보다 뛰어났다는 건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수산싱도 천선도 리 샤오난의 진면목을 꿰뚫어 볼 능력은 없었습니다. 천선이 스파이로서 직면했던 마지막 고뇌는 리 샤오난입니다. 잔다르크를 연상케 하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리 샤오난은 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 성녀입니다. 이용만 당하면서도 천선의 곁에 있었던 거의 모든 이유가 천선의 성공적인 임무를 위해서였죠. 리 샤오난은 천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는 순간까지 첩보국 전체를 교란에 빠뜨립니다. 슈비청이 남녀 간의 사랑을 챙기느냐고 할 수 없었던 나라 사랑은 리 샤오난에게서 아우라처럼 퍼져나옵니다. 리 샤오난이 최후의 여주인공으로 여겨졌다면 여러분도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겁니다. 천선은 마침내 일본군의 대규모 철수작전 프로젝트 리셋을 얻습니다. 드라마상으로만 본다면 일본은 1940년 초반에 이미 패전할 거라고 예상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을 아는 비중량은 왜 여전히 친일파였을까요? 그의 마지막을 보면 비중량은 친일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국민당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의 이념은 그의 가족이며 궁극적인 가치도 가족과 잘 먹고 잘 살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선이 프로젝트 리셋을 손에 넣은 그 순간에도 천선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만일 비중량이 조금이라도 그의 이념인 가족을 벗어났다면 천선은 뼈도 못 추렸겠죠. 국민당 암살단의 단장 따오추님, 마지막에 영웅 본색처럼 너무 멋있고 단지 장렬입니다. 역시 액션의 완성은 바바리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